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국지는 동양사 중에서 가장 상품화가 잘 이루어진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400여 년에 이르는 중세 중국의 분열기에 있어 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삼국지는 주류 역사학에서의 찬밥 대우를 비웃기라도 하듯 점점 대중적 관심이 늘어만 갔고 오늘날에는 정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되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국지가 인기가 많은 것은 의리와 충심 등 선 굵은 주제들이 돋보이고 명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라는 유교적 떡밥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살을 붙이기 최고인 군담 서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역사상에는 몇 번 있지도 않았던 일기토가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는 그렇게나 강조되는 것은 남성 드라마로서의 삼국지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인시대가 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것은 삼국지연의가 고전으로서 오랫동안 소비되는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며 그 맥락과 양상마저 비슷합니다. 지금도 삼국지연의의 인물들을 두고 누가 더 강하냐는 의미 없는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듯이 야인시대의 다양한 인물들을 두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떡밥은 1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인시대의 대사들을 살펴보면 이환경 작가는 은연중에 군담 소설을 의도하고 집필한 것이 아닐까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맹장들이니 불가침조약이니 천하통일 같은 뜬구름 잡고 낯간지러운 단어들이 일개 폭력배들의 나와바리 싸움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증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환경 작가가 자타가 공인하는 삼국지파라는 사실인데 이환경 작가는 작품마다 삼국지연의에서 모티브를 따온 요소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폭발한 예가 바로 태조 완건으로 여기서 완건은 유비처럼 아랫장수들과 의형대를 맺질 않나 태평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부르질 않나 금강은 하후돈처럼 화살 맞은 문화를 삼키질 않나 거의 선을 넘었다는 느낌 수준으로 삼국지연의의 요소들을 후삼국시대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야인시대는 삼국지 요소들이 개입할 여지가 확연히 적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야인시대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인기를 누려온 김두한 창작물에 있어서 거의 정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그 분량의 방대함이나 서사의 정교함에 있어서 김두한 창작물에서의 결정판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작품성과 별개로 말입니다. 야인시대가 사실상 결정판의 위치에 해당하는 까닭은 이환경 작가가 실제 역사상의 김두한의 행적에 30여 년간 비축된 김두한 창작물의 요소들에 유지광 특별판인 무풍지대를 종합하여 김두한 스토리를 하나의 완결성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김두한 창작물에 있어 야인시대의 위치는 삼국지 설화에 있어 삼국지연의의 위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둘 이후로 이들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둘은 굉장히 그 위상이 유사합니다. 삼국지 설화를 살펴본다면 삼국시대가 종결된 이후로도 삼국시대의 일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미 동진시대 때 제갈량은 몰락한 지방정권에 스쳐 지나간 재상 정도를 떠나 근시대의 히어로로 인정받고 있었고 관우, 장비의 무서움을 가리키는 관장지용은 남북조 시대에 잊을까 싶으면 회자되는 용어였고 무엇보다도 조이가 정통이냐 촉한이 정통이냐의 논쟁은 사마씨가 몰락하지도 않은 4세기부터 파급되기 시작하여 삼국지를 뿌리 깊은 떡밥으로 격상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는 김두한이 죽은 1972년 이후에도 김두한의 위용이나 활약을 두고 여러 전설이 만들어진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하여 삼국지 관련 설화들은 당나라, 송나라를 거쳐서도 죽지 않고 계속 퍼져가 원나라에는 급기야 독립된 문학 장르로 확립되어 원시적인 삼국지 소설인 삼국지평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삼국지평화는 김두한 창작물로 치면 영화 장군의 아들 시리즈 격에 해당하는 작품인데 야인시대가 어느 정도 역사 코스프레를 내는 것과 달리 장군의 아들이 사실상 김두한이 주인공일 뿐인 픽션물인 것처럼 삼국지평화는 삼국지연의와 달리 역사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조조, 유비, 송권 등 인물들이 초안지 인물들의 환생이더라는 황당한 설정부터 그렇고 관우가 아닌 장비가 슈퍼히어로로 설정되어 대활약을 펼친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야인시대는 임권택의 장군의 아들에 비해 전문가평 자체는 박할지언정 김두한 창작물에 있어 종합선물 세트라는 점은 분명한데 기상천외하고 황당한 김두한 설화를 역사 속에서 굉장히 정확적인 모양새를 풍기게끔 하나의 스토리로 완결성 있게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삼국지연의가 삼국지 설화의 결정판인 이유는 유관장이 위형대라느니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렀다느니 하는 픽션들을 태연히 184에서 280년 사이의 역사 속에서 그럴듯하게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삼국지연의가 70%의 사실과 30%의 픽션이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야인시대도 거의 그 비중으로 혼합된 작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문학적 의의를 떠나서 삼국지연의와 야인시대의 서사적 정교함은 삼국지평화와 장군의 아들 시리즈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지연의
2위 70%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진수의 정사 삼국지로부터 왔습니다. 삼국시대의 역사 기록에 있어 진수가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어마어마한데 무엇보다도 그는 삼국시대를 직접 살았던 경험자였던 만큼 후대의 연구자와 서 있는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 왕조가 그 역사를 기술한다는 관행 자체도 확립되기 전이었으므로 삼국시대의 직접적 경험자인 진수가 이 정도라도 역사를 정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점은 역사가로서도 진수는 실제로 걸출한 능력의 소유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하무담이 진수가 정리한 역사서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 자신이 썼던 위서를 알아서 폐기했다는 일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수는 당대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엔 상당히 안티가 많은 인물인데 대표적으로 공명에 사형시켰다는 장수 진식의 아들이 진수라는 루머는 아직까지도 퍼져 있고 촉 출신의 명사이자 진수의 동문이었던 이밀이나 나헌 등을 기술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엔 그냥 현대사까진 쓰지 말자는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사 삼국지의 가장 큰 한계는 딱히 진수가 문제 많은 학자라기보다는 간략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150여 년이 흘러서야 유송시대에 배송지가 주석을 붙여 분량을 더 늘렸던 것입니다. 특히 조자룡 같은 경우는 배송지가 조운별전을 따로 인용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조운은 황충만큼이나 굉장히 행적을 알기 힘든 어정쩡한 장수로 남아버렸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정사 삼국지는 굉장히 압축된 사서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삼국지연의 같은 2차 창작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후한서나 자치통감, 화양국지 같은 다른 사서들도 곁들여 취사 선택하면서 삼국지연의 같은 2차 창작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인시대 같은 김두한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삼국지연의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삼국지연의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정사 삼국지라면 김두한 창작물의 가장 중요한 재료들은 김두한의 자서전이나 노변야와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광이 쓴 대명이라든지 당시의 풍문 등을 곁들이면서 야인시대 같은 김두한 창작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수의 정사 삼국지나 김두한의 자서전, 인터뷰가 똑같은 1차 사료의 위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질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후한 말의 극단적인 아노미 상태를 그런대로 깔끔하게 잘 정리해낸 담백한 사서이기라도 하지만 김두한이 쓴 자신의 일대기는 말 그대로 건달 두목이 이빨 깐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왕초 김춘삼이 쓴 자서전만큼이나 뻔뻔스러운 어의 상실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김두한은 교묘하게 자신이 한 일을 부풀리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항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했더라도 사찬서임에도 진퉁사서로 인정받은 진수의 삼국지를 토대로 한 삼국지연의와 달리 야인시대는 내용부터 병맛의 과대망상적인 김두한 자서전을 토대로 했으므로 그 결과물도 잘해봤자 병맛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더 골 때리는 것은 김두한은 자신이 이빨을 깠던 대목도 나중에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김두한 자서전에서는 김두한은 심영의 부인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심영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6년 후 노변야화에서는 이 사람이 심영의 어머니로 둔갑합니다. 또 한 예로 김두한 자서전에서는 김두한은 김종원과의 협상을 통해 임금을 4배로 올립니다. 그런데 노변야화에서는 8배로 올립니다. 너 정말 죽고 싶어 김두한! 이런 식으로 김두한의 기억체계 자체가 중구난방이고 들쭉날쭉입니다. 이렇게 1차 사료부터 병마신 상황에서는 그것을 짜는 각본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이러한 얼기설기인 자료들을 토대로 야인시대를 만들어낸 이황경 작가의 능력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 이황경 작가 역시 병맛스러운 요소들을 꽤나 집어넣는 인물이다 보니 야인시대는 더욱 안드로메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괴작이었습니다. 각설하고 삼국지 설화와 김두한 창작물의 형성 루트가 굉장히 흡사한 것은 결국 김두한 창작물도 조폭물로서 군담 설화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살이 붙여지고 변화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인시대의 배경이 되는 주먹계의 천하는 얼마나 삼국시대와 유사성을 띠고 있을까요? 일제 강점기의 주먹계의 세력 판도는 신빙성 있는 사료도 없다시피 하고 야사가 난립하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정치 주먹의 전성기였던 1950년대를 삼국시대와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김두한이 주먹계를 떠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1957년 당시 서울시 경찰국의 조사 결과로는 서울 시내의 유력한 폭력 세력으로 이정재, 이화룡, 홍영철 패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이정재의 세력은 최창수와 아우마스까지 합하여 170여 명, 이화룡과 정팔의 연합조직인 명동파는 120여 명, 그리고 홍영철의 대한실업협회는 100여 명이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즉, 야인시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정재의 세력은 결코 압도적이지 않았고 그저 이기붕이라는 정치적 후광이 있기에 악명 높고 돋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정재 세력 단독으로는 명동파보다도 열세였으므로 그렇기에 최창소와 아오마스에게 연합을 제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화룡과 정팔의 명동파는 야인시대에서 말하듯 결코 소수정예가 아니었습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 되기에 충분히 이정재 파와도 몇 번이고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홍영철은 야인시대에서 보여주듯 그렇게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야인시대에서는 홍영철은 그저 김두한의 조력자 포지션으로 오야붕으로서의 면모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홍영철은 나름 대규모 세력을 거느린 악명 높은 오야붕으로 능구렁이 같은 외교수를 통해 여러 세력에 붙었다 말았다 하는 지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력 판도는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구도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위, 촉, 오의 국력은 대략 7대 1대2였다는 것이 주류 역사학의 시각입니다. 즉, 촉과 오는 연합하지 않는 이상 위를 막아낼 수 없는 지방정권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정재, 이화룡, 홍영철의 세력비는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세력 구도는 3세기의 삼국시대라기보다는 6세기 후반의 북제, 북주, 진위 구도와 훨씬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와는 달리 야인시대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사고도 많이 쳤던 이정재의 세력을 압도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정재의 세력은 위나라 포지션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호족 연합체인 위나라처럼 군주의 조직 장악력이 느슨한 편이고 반란의 위험이 상존하는 거대 세력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화룡과 홍영철은 나머지 군소 조직인 오나라와 총나라 포지션으로 보아야겠지만 실제로는 야인시대에서의 이화룡, 정팔의 명동파는 훨씬 총나라스럽게 그려집니다. 이화룡은 명동파가 위리와 깡으로 버텨온 조직이라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는데 이는 총나라가 방랑군인 유비를 30여 년간 따라온 위리의 집단에서 출발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화룡은 북에서 쫓겨내려와 김두한이 마련해준 거점인 명동을 기점으로 세력을 정비하는데 이는 북에서 쫓겨내려와 송권의 도움으로 세력의 발판을 마련한 유비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총나라가 소수정예이든 명동파 역시 소수정예입니다. 한 예로 삼국지 세계관 최강의 장수인 관우가 총나라 소속이듯이 야인시대의 세계관 최강의 건달인 시라소니는 명동파 소속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봤을 때 이환경 작가는 이정재의 거대 세력에 정의롭게 맞서는 이화룡의 소수 세력을 위와 촉의 대결에 가깝게 각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인물들이 삼국지에서 모티브를 얻은 경우는 없을까요? 제가 삼국지 패러디물로 삼고초려를 올렸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김두한이 유비일 줄은 알았지만 장비는 김무옥이 될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뜻은 김두한, 문영철, 김무옥이라는 우미관 트리오에서 삼국지의 유관장 삼형제를 읽어낸 시청자들이 꽤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영철과 김무옥이 대외적으로 김두한을 큰형님이라 지칭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이도 어린 김두한을 형님으로 받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국지에서도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주군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도원결의 자체가 후대의 창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형으로 모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야인시대에 드러나는 김두한, 문영철, 김무옥의 관계는 태조왕건이나 대조영에서 나타나는 노골적인 의형제 관계에 비해 훨씬 순화된 것이며 삼국지연의보다는 삼국지에 나타나는 유관장 관계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원결이가 창작인 것과 별개로 실제로 장비는 관우를 형으로 받들어 모셨기에 관우와 장비가 형제 같은 한 쌍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영철과 김무옥은 굉장히 형제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특히 김무옥이 죽을 때 가장 슬퍼한 이는 문영철이었고 문영철은 죽는 순간까지 김무옥을 언급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영철과 김무옥은 일종의 관우, 장비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데 문영철이 김무옥보다는 실력 면에서 근소한 우위로 받아들여지는 점이 그렇고 김무옥이 거칠고 급한 성격인 대신 문영철이 보다 냉정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삼국지연의에서의 영락없는 장비와 관우의 모습입니다. 물론 삼국지연의에서 거의 최강자급으로 군림하고 있는 관우, 장비와 달리 문영철과 김무옥은 마루오카와 시바루에게 발리는 등 훨씬 약점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이 유비군에서 관우, 장비가 그랬듯 우미관에서 김두한의 최고 카드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우는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신영균을 꼽고 있는데 야인시대의 끝에 이르기까지 김두한에게 일편단심에 가까운 충성을 보이는 모습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며 촉에 충성한 조운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신영균이 조운이 아니라 마초에 훨씬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초는 분명 진수가 꼽은 총나라의 5명의 상장 중 하나이지만 실제의 활약보다는 군웅 출신의 거물급 객장이었다는 것이 그의 촉에서의 높은 대우의 원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영균도 기존의 의야붕
제공이었던 인물이 우미관에 편입된 사례로 그의 수하였던 홍만길과 휘발유까지 고스란히 우미관의 전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신영균은 우미관에 들어오는 계기로 문영철과의 결투라는 신고식을 펼치는데 이는 삼국지연회에서 마초가 장기와 싸움으로써 유비와 인연을 맺게 된다는 전개와 비슷합니다. 신영균과 마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충성심입니다. 신영균은 우미관에 들어온 후부터 엄청난 두한바라기가 되어 김무옥과 문영철 사후에는 김두한의 가장 충실한 서포트 역할을 맡게 되지만 역사상의 마초가 유비와 그런 교감을 했다는 것은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초가 유비를 대할 때 주제넘게 굴어 관우와 장기에게 쿠사리를 먹을 뻔했다는 카더라 기록마저 존재하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제후였던 마초가 유비에게 귀부함으로써 유비에게 큰 명분과 전력을 더해주었던 것처럼 오야분급인 신영균이 김두한 수하로 들어옴으로써 우미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미관 사단에 있어 가장 흥미롭고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은 김관철입니다. 대체로 김두한에게 충성을 하고 열심히 싸울 뿐인 우미관 중진들과 달리 김관철의 인생 역정은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곤두박질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삼국지에 있어서 우연히 보이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위연은 여몽, 등해와 더불어 삼국지에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에 속하는데 일개 하급군인이었던 그가 유비의 눈에 들어 불과 10여 년 만에 총나라 최고의 장군 중 하나로까지 영전한 것은 분명히 그가 굉장히 용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관철도 첫 등장인 51화 때는 이름없는 졸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영균에게 발견되어 해군무관부 습격 사건에서 꽤나 돋보였는지 바로 다음 화부터 우미관 중진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중에 가서는 혼자서 부산 주먹들을 제압해버리는 등 우미관 최고의 카드 중 하나로 부상합니다. 이 무렵에 가서는 김관철은 자신이 김두한의 후계자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이는 말년의 위원이 스스로 제갈량의 후계자라고 자신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까지 김관철과 위원이 크게 성장한 것은 분명히 그 대장인 김두한과 유비가 온갖 일에 있어 그들을 굴려왔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중요한 일에 나설 때에는 중진급이 아닌 이군을 실험적으로 기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촉점령전 때에는 황충, 위연, 타금을 앞세우고 이릉대전 때에는 풍습, 장남, 진식을 쓴 것이 그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두한 역시 심형을 습격하고 잠적할 때 김관철과 아구, 상하이 조 등 비전통적인 멤버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급 군인인 위연이 유비 밑에서 열심히 구르면서 돋보이게 되었듯이 김관철은 김두한 밑에서 위험한 순간마다 몸을 내던지며 싸우면서 돋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위연과 김관철 모두 그 자신만만함과 포악한 성격으로 인해 몰락하고 맙니다. 위연은 제갈량 사부, 내분 사태를 일으켜 촉을 한바탕 뒤집어 놓고 김관철은 김두한에게 불손하게 행동하다가 일개 아우마스에게 반병신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김두한이 위원이 되었을 때는 김관철이 김두한을 고소하는 막장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야인시대의 설명처럼 김관철이 자유당에게 조종당해 그랬던 것인지는 몰라도 결국 김관철은 우미관의 간부들 중에서도 가장 방골에 해당하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미관을 촉진영이라고 설정했을 때 어찌어찌 그 인물의 설정에 부합하는 건달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인시대 드라마의 최고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심영도 삼국지에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삼국지에도 심형은 있습니다. 그것도 두 명이나 있는데 하나는 원소군에 있다가 신대를 배신하고 조조군에게 성을 바친 찌질이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지 최후반부의 인물로 오나라의 장군으로서 끝까지 진해 항전하다가 죽은 장수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심형으로 패러디되는 일도 있지만 사실 이들의 이미지가 야인시대의 심형과 딱히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인시대의 심형이 맞게 된 운명과 비슷한 루트를 타게 된 인물은 정말 뜬금없지만 왕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인물 심형이 2003년에 뜬금없이 고자란 일을 외치고 2010년대에 걸쳐 스타로 부상한 것처럼 왕랑은 1994년에 드라마 삼국연의에 출연하여 사망신을 찍은 것이 2010년대에 재발굴되어 중화권에서는 널리 잘 알려진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 왕랑이 2000여 년 후에 다시 소환되어 중화권에서 연고라인에 들어버렸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마도 말문이 막혀서 피 토하고 죽는다는 병맛 같은 전개와 괴랄하기 짝이 없는 외마디 소리가 합성러들에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양입니다. 역사 속의 왕랑은 젊었을 때는 손책과 붙었고 이후엔 위나라의 문관으로 있으면서 행정면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삼국지연의에서 많은 위나라 인물들이 너프당하듯 왕랑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지방의 불량배에 불과한 엄대코와 막역한 친구로 나오지를 않나, 제갈량과 설전을 하다 개발려서 말에 떨어져 죽지를 않나 그야말로 안습한 행보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왕랑은 제갈량과 입배틀은커녕 만난 적도 없는 인물이며 그저 실제 역사에서 제갈량에게 번국을 칭하라는 모욕적인 외교 문서를 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관중에게 괘씸죄가 씌워진 인물에 불과합니다. 이는 실제 심형이 결코 김두한의 위해 고자가 된 적이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형과 왕랑은 21세기에 들어와 새로이 발굴되어 끝없는 능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심형물, 일본의 브로리물이 있다면 중국엔 왕락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중화권의 시장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세계적인 위상을 굳이 따지자면 심형물을 이미 능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왕락과 심형 모두 희화화하는데 대중적인 논란이 적은 만큼 그들이 굴욕의 길을 걷는데도 별다른 재지가 없었다고도 보입니다. 왕락은 조비의 제위 찬탈을 건의한 반역자이고 심형은 친일파의 월북자라는 투트랙의 업적을 쌓은 대단한 분이니까요. 그리하여 오늘날 이들은 비슷한 루트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역사 속에 그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지를 통해 야인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해 보았는데 제가 역사 쪽으로 석사학위라도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뇌피셜에 가까운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네요. 그렇지만 삼국지와 야인시대 모두 남자들이 환장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스토리인 만큼 이러한 공통점을 도출해보려는 분들도 예전부터 쭉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삼국시대는 중국사의 여러 최고 헬게이트 중 하나이자 거칠게 말하자면 5구 16국의 간접적 책임마저 있는 뭐같은 시대였고 김두한의 야인시대는 폭력이 낭만으로 포장되고 끼케야 건달들이 서민들 삥이나 뜯는 것이 그 진상이었던 탈법적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두 시대가 흑역사가 되기는커녕 문학과 결합하여 여러모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로망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배경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심형물이 계속 잊을만하면 야인시대를 상기시켜주고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이상 이러한 대중적 상상력은 웬만하면 쉽게 꺼지지 않고 장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